놀라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시위 현장이 전 세계 방송국으로 전파되자 오히려 기막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A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 에밀리 차오입니다. 사실 차오라는 말을 들으면 모두들 중국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저야말로 중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저는 방송국에 일하면서도 중국계라는 이유로 편견과 오해를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아무튼 이번 한국 취재를 갈 때만 해도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들 숙연해지곤 해요. 제 할아버지 장웨이밍은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베이징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어요. 할아버지의 연구실에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할아버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홍위병들이 연구실을 급습한 날 그들은 서양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며 그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홍위병들이 연구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는 마침 학생 논문을 검토하고 계셨대요. 그들은 할아버지를 부르주아 지식인이라고 몰아세우며 책상 위의 모든 논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대학 운동장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붉은 완장을 찬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죠. 서양 물리학을 가르친 것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해야 했고 마오쩌둥 사상만이 진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의 동료 교수가 자아 비판 도중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위병들은 그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교수들에게 계속 비판을 강요했죠. 할아버지가 탈출을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홍위병들이 할아버지를 교수 숙소에서 끌어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머리에 굴욕적인 모자를 씌우고 목에는 무거운 팻말을 걸었어요. 팻말에는 반동 지식 분자라고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거리를 걸으며 채찍질을 당했고 시민들은 그런 할아버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셨대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이곳을 떠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탈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홍콩에 있는 친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탈출 경로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어요. 1967년 겨울 베이징에 큰 눈이 내렸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새벽 눈보라를 뚫고 가족과 함께 도망쳤어요. 홍위병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기차에 몸을 실었고 광저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탈출 여정은 한 달이나 걸렸어요. 마침내 홍콩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자유의 땅을 밟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시위 현장이 생기면 자원해서 취재를 나가곤 하는데 당시 홍콩 시위를 취재할 때였어요. 중국 공안들의 폭력적인 진압을 보며 할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행태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홍콩의 한 식당에서 목격한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이 종업원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을 시끄럽게 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홍콩 시위대를 향해 배부른 돼지들이라고 비하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을 서양 세력에 물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취재 중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홍콩이나 대만 같은 곳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중국계니까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우월의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꽤 오래 시위대 취재를 하지 않다가 얼마 전 믿기지 않는 소식에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특파원으로 자원했거든요.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TV 뉴스에는 군인들이 연일 나왔고 여기저기 계엄령 관련 뉴스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에 서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상황에서도 홍콩이나 중국에서 보던 강압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폭력 사태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택시가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고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홍콩에서 본 폭력적인 진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했고 시민의식은 놀라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걸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광화문 취재 이틀째 되던 날 대기업 개발자 박민우 씨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계엄 상황이 발생한 직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위기의 시민들을 위한 IT 개발자 모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개발자로 시작했다고 해요. 민우 씨가 긴급 상황을 공유하자 동료 개발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만에 채팅방 인원이 100명을 넘었고 곧바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 씨는 광화문 인근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가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의료진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요. 개발자들은 즉시 팀을 나눴습니다. 디자인팀과 서버 개발팀 그리고 앱 개발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처 사무실 15층의 회의실이 임시 개발실이 되었습니다. 첫 12시간 동안은 쉬는 시간도 없었다고 해요. 개발자들은 에너지 드링크와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누군가 피곤해 보이면 다른 팀원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죠. 가장 큰 고비는 2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서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개발자들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동료들에게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힘을 내자고 말했어요. 36시간째 마침내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K 비상상황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실시간으로 시위 상황을 표시하고 가장 가까운 의료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외국어 지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앱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놀라운 것은 개발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월급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오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36시간을 꼬박 세운 것입니다. 민우 씨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이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를 듣더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마이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는 구글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심지어 앱을 실제로 살펴보더니 그 완성도에 더욱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민우 씨를 인터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전직 응급구조사 이미경이라는 분이셨죠. 미경 씨는 15년간 119 구급대원으로 일했는데 앱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며 민우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시위가 이어지면 인파가 많이 몰릴 텐데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2번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미경 씨는 위험 지역 신고와 의료진 위치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응급 상황 체크리스트였어요. 환자의 의식 상태, 호흡 맥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전문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어요. 개발자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는 밤새 응급 상황별 매뉴얼을 작성했고 개발자들은 이를 앱에 구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위험 지역 알림 시스템이었어요. 미경 씨는 구급차가 출동했던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의 패턴을 파악한 거죠. 이 시스템은 첫 적용 직후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광화문 인근에서 노인 탈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던 간호사가 앱을 통해 상황을 접수했어요. 5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할 수 있었고 신속한 처치로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응급 상황 예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위험 지역을 미리 알려주니 시민들이 안전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의료진들도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비가 잘 되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기도 했어요. 한국은 IT 기술과 시민의식이 매우 뛰어난 나라니까요. 그렇게 민우 씨와 미경 씨를 인터뷰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염려 섞인 동료들의 연락이었죠. 저는 오히려 미국 밤거리가 훨씬 위험하다며 한국은 너무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다들 제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죠. 제가 한참 뒤에 취재 영상을 보내주니 그제서야 정말 놀라며 제 상황을 이해하더라고요. 동료들과 전화를 막 끊는데 취재원이 급히 제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귀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잡았다고 당장 준비해서 나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얼른 채비를 하고는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그분은 무려 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을 치료했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는 44년 만에 다시 시위 현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1980년 당시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였다고 해요. 광주 도청 앞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군인들의 총에 맞은 시민들이 계속 실려왔고 병원으로 이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당시 그는 도청 안에 임시 치료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의대생들과 함께 밤새 부상자들을 돌봤어요. 마취제가 떨어져도 수술을 해야 했고 붕대가 부족해 옷을 찢어 지혈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젊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총상으로 실려온 20대 청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으며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수는 매년 5월이면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그런 박 교수님이 44년 만에 시위 현장을 찾은 이유는 달라진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들이 있는 곳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대요. 4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젠 달라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며 박 교수님은 군의관들과 함께 현장 의료 지원팀을 꾸렸다고 했어요. 44년 전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죠. 박 교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드론 전문가 정윤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계엄 상황을 하늘에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 밤 목격한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밤 11시가 되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SNS를 통해 약속된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윤서 씨는 드론을 띄워 그 순간을 기다렸죠. 처음에는 작은 별처럼 보이던 불빛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움직이며 대형을 만들어갔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별들의 춤사위 같았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휴대폰 불빛이 어우러져 거대한 태극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는 드론의 고도를 높여 전체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 순간 광화문 광장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빛났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누군가의 지휘도 없었지만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움직임이 일치했습니다. 태극 문양은 천천히 회전하며 살아있는 듯 움직였어요. 윤서 씨는 평소 드론으로 수많은 장면을 촬영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다며 촬영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군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자신의 휴대폰 불빛을 더해 태극 문양을 완성시켰습니다. 시민과 군인의 구분이 없어진 순간이었죠. 갑자기 광장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스피커로 틀기 시작한 노래였어요. 10만 명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간 태극 문양이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윤서 씨의 드론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었어요. 각국의 네티즌들은 가장 아름다운 시위라며
댓글을 달기 바빴습니다. SNS에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죠. 이 장면이야말로 평화로운 저항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윤서 씨는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어요.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데 프랑스의 르몽드의 특파원은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시위와 비교하며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겠다며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위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놀라운 힘을 실감한 사연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사연은 미국의 대형 유튜버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난 진짜 한국이라면 끔찍해. 2번 다신 가고 싶지 않아. 제발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 그래도 날 낳아준 아빠의 나라잖아. 딱 한 번만 날 위해 가주면 안 돼? 여기 엄마와 딸이 한국행을 앞두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두 모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영국 울버햄튼에서 태어난 유튜버 리아입니다. 울버햄튼은 인구수 24만의 큰 도시는 아니지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아마 한국 분들에게는 옛날 축구 국가대표였던 설기현 선수와 현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몸담고 있는 구단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제가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고 유튜브까지 하게 된 계기에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어렸을 적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꽤 오랜 기간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때 당시 제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줬던 게 바로 영화, 드라마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저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오로지 방에 틀어박혀 운영상이라는 동영상은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컨텐츠는 제가 다 꿰고 있었죠. 특히 좋아하는 영상들은 통째로 대사를 외워버리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을 틀어박혀 영상만 봤기 때문에 늘 새로운 영상이나 더 재밌는 컨텐츠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심지어 다른 나라의 영상까지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영상에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광적으로 좋아하다 보니 제 나름의 시선을 담아 유튜브까지 만들게 되었고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건 제 영상을 보고 재밌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던 분, 오늘 힘들었는데 영상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신 분들을 포함해 늘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바로 제 구독자님들 덕분에 씩씩하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런던에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울버햄튼을 떠나고 나서야 왕따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무도 모르는 대학교에 가서야 긴장을 풀고 지낼 수 있었죠. 대학생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놀려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린 저를 만난다면 다른 친구들이 이상한 거라고 속상해하는 저를 달래주고 싶었죠. 그때 제가 왕따를 당했던 건 오로지 제가 호혈아라는 이유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인 아빠와 영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왔던 아빠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던 엄마에게 푹 빠져버렸죠. 두 분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아빠는 오직 엄마 하나만을 보고 영국으로 이민 와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는 아빠를 쏙 빼닮아 머리색도 검정색이었고 눈동자도 검정색이었죠. 그 누가 봐도 혼혈아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던 울버햄튼에서 혼혈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제게 괴물이라는 둥, 어쨌든 동양인 피가 섞였으니 열등하다는 둥 말이 많았어요. 혼혈이라는 사실도 놀림거리였는데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까지 더해져 아이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 아빠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놀림을 받고 울며 집에 걸어올 때 아빠는 저를 번쩍 안아주시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그러곤 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시며 언젠가 다른 친구들이 오히려 너를 좋아하며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다정한 말과 아이스크림 하나로 속상했던 제 마음은 사르르 풀렸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딱 11살까지였습니다. 왜냐면 아빠는 불의의 사고로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빠에 대한 기억은 사실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던 기억 하나만 생생하고 나머지는 모두 희미한 기억들 뿐이에요. 게다가 아빠 이야기를 엄마와 나눌 수도 없고
있었죠. 엄마는 아빠 생각만 하면 슬프고 괴롭다며 대화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아빠와 관련된 얘기만 나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을 끊으셨습니다. 아빠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엄마가 딱 한 번 얘기해줬던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에 놀러 갔는데 그때 계곡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었다고 해요. 한참 놀고 있는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아비 교환이었다고 했었죠. 그때 아빠는 허겁지겁 엄마와 저를 먼저 구하고 한 명 더 구하려다 그대로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의 사고에 대해 아는 건 이게 전부예요. 엄마는 보통 아빠 얘기만 나와도 수도꼭지가 고장난 사람처럼 울어서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오직 마음속으로 한 번씩 흐릿한 기억 속에 있는 아빠를 떠올릴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교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테니스를 치러 가셔서 집에 없었죠. 평소처럼 영상을 보려고 태블릿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새 한국 드라마 시리즈물에 대한 리뷰 요청이 물밀듯이 쏟아지거든요.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신중히 리뷰할 영상을 골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시리즈물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작품 선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영상 제작과 리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는 없었거든요. 다 재미있어서 하는 수 없이 고르고 골라 최근에 나온 눈물의 여왕 시리즈와 예전에 한창 인기 있었던 미스터 선샤인을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던데 역할마다 정말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하는 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두 개를 번갈아 보는 탓에 요새 정말 바쁘거든요. 이제 막 누워 시청하려는데 하도 많이 봤는지 제 태블릿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아 깜빡깜빡거리며 전원이 거의 꺼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기기를 충전시켜두고 엄마 태블릿으로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의 태블릿 화면을 켜자마자 바로 메일함이 보였는데 취소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제 눈에 특이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고 저는 가슴이 굉장히 빠르게 뛰었죠. 그건 분명 한글이었어요. 도대체 엄마에게 한글로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혹시나 갑자기 확 들어올 것 같은 마음에 콩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메일을 클릭해봤어요. 온통 한국어라 읽을 수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래전부터 누군가 꾸준히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해서 번역기를 돌리려고 기다리는 찰나 현관에서 철컥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도둑이 된 것 마냥 황급히 태블릿을 끄고 거실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곤 부엌에서 배고파서 먹을 걸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렸죠. 엄마는 다행히 눈치채지 못했는지 배고프냐며 얼른 밥해준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아니 뭐 대단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장이 떨렸나 모르겠어요. 이건 다 한국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엄마 때문이었죠. 저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했지만 도저히 그 메일의 내용이 궁금해 한시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틈을 타 다시 번역기를 돌렸어요. 그 메일을 읽어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번역기라 좀 엉성한 문장이 많았지만 메일을 보낸 사람은 아빠의 여동생인 것 같았어요. 아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죠. 그분은 저희 둘의 안부를 궁금해하시며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고 언제라도 마음이 내키면 답장을 꼭 달라고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조카를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혹시 사진이라도 한번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너무 애틋하고 다정하게 저와 엄마를 걱정하고 있는 메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답장을 보내지 않는 건지, 왜 제게 고모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건지 궁금했어요. 한참 이 메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데 엄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하셨죠.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온통 메일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렸죠. 엄마가 오늘 너답지 않게 왜 이러냐며 방학이라 맛있는 거 잔뜩 해줬더니 감사한 줄을 모른다며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분명 한국 얘기와 고모 얘기를 꺼내면 다시 초상집 분위기가 날 텐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이 얘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과일을 먹으면서 저는 눈치를 보다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걸 알지만
제게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아까 영상을 보려다가 엄마 편지함에서 고모가 보낸 메일을 봤다고 했습니다. 왜 고모에게 답장을 하지 않는지, 고모의 존재를 왜 숨겼는지 물어봤죠. 엄마는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었다는 듯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아빠가 사고 났던 계곡은 고모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놀러 갔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땐 사이가 무척 좋아 영국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놀러 가서 고모 집에서 방학을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사고가 있던 그해 여름, 고모가 정말 좋은 계곡이라며 추천한 곳에서 아빠를 잃게 된 거였죠. 아빠는 위기 상황에 엄마와 저를 먼저 구했지만 바로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구해야 할 한 사람, 고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빠가 누군가를 구하려다 못 나왔다고 말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고모를 구하고 나서 물살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엄마는 참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쏟으셨고 제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워낙 어렸을 적 일이라 무서워하는 저를 괜찮다며 차분히 달래주고는 아빠 금방 갔다 올게 하던 아빠의 마지막 얼굴만 기억이 났거든요. 엄마도 그 일이 일어난 게 고모 탓이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고 엄마도 고모에게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 괴롭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늘에 있는 아빠가 더 속상해할 거란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엄마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몰라 그냥 엄마를 안고 토닥거려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가 떠난 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여전히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젠 엄마도 어느 정도 아빠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일에서부터 치유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전히 이렇게 슬픔에 잠긴 엄마를 보는 건 엄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빠도 속상해할 게 뻔했죠. 아무래도 엄마와 고모는 서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용서를 하든 위로를 하든 아빠 얘기를 꺼내놓고 해야 두 사람 모두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도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고모에게도 아빠의 사고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고모도 10년간 오지 않는 메일을 꾸준히 보내며 저와 저희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아까 엄마 몰래 적어둔 고모의 메일 주소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적고 한번 꼭 전화 달라고 했죠. 그러고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넘어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모였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고모였고 1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제 메일을 받고 새벽 4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다 연락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젠 많이 컸겠다며 어떻게 알고 메일을 보냈냐고 고맙다고 하셨죠. 떨리는 고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왠지 고모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엄마와 고모가 한번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아빠와 한국 얘기만 꺼내면 이내 슬픔에 잠겨버린다고 아직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도 머리로는 고모 잘못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툭 터놓고 서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고모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곤 꼬마 아이였던 내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할 나이가 되었냐며 흐느끼셨습니다. 고모는 직접 영국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죠. 사실 저도 한국엔 워낙 어릴 때 갔던 곳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아빠가 나고 자란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얼마든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시며 혹시 엄마가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고모가 직접 영국으로 가도 되니 엄마와 상의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고모는 정말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저와 통화를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곤 다음을 기약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엄마를 불러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늘 슬퍼하기만 해서 솔직히 나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것 같다고요. 나에게도 아빠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나도 한번 한국에 가서 아빠 엄마가 매년 갔다 온 장소에도 가보고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아빠를 추억하고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면 더 이상 아빠를 생각했을 때 슬프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죠. 엄마는 그동안 엄마의 슬픔에 빠져 저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알겠다고 한번 가보자고 하셨죠. 저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들떴어요. 어떤 나라일까 정말 기대됐죠. 저희 집에서 버밍엄 공항까지 1시간, 공항에서 한국까지 1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미스터 선샤인을 잔뜩 다운받아 두고 기내에서 내내 드라마를 봤어요. 엄마도 심심했는지 같이 보자고 하시며 미스터 선샤인의 내용에 푹 빠졌죠. 한국에 이런 역사가 있냐고 하시면서 의병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여행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구 신사장은 그야말로 물밀듯이 많은 인원으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참 기다려야겠다 생각하는데 금세 제 차례가 되더라고요. 공항 직원분들의 일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다들 정말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더라고요. 영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속도에 기함하며 정말 편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여권만 스캔하고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여권 하나 있으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고모에게 비행편을 알려드려 고모가 마중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잔뜩 긴장했는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엄마도 10년 만에 만나는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입국장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고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모를 만나자마자 눈물이 나왔죠. 아빠와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모녀를 찾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셨어요. 엄마와 고모는 두 분이서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정작 10년간을 고모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하게 대하셨지만 막상 고모 얼굴을 보니 아빠 생각도 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역시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한동안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는 그동안 정말 많이 미워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나 모르겠다며 오히려 고모가 더 속상했을 텐데 고모도 마음고생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고모도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새언니 마음이 어디 온전했겠냐며 다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홀로 이렇게 예쁜 조카를 키우느라 정말 애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고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10년을 모르고 살았지만 피를 나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단박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고모부와 고모의 딸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모 딸도 저와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고모는 멀리서 와서 피곤하겠다며 얼른 차 타고 집에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어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사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모든 게 새롭고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집은 완전 번화가에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이사 안 하고 그대로 살고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발전했다며 놀라셨죠. 저는 처음 보는 한국 아파트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고모 아파트 아래쪽엔 상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없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백화점을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의시설이 쫙 늘어서 있었죠. 게다가 아파트 안쪽에는 산책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선 한 발짝 나가지 않아도 다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버햄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편리한 곳이었고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곳이었죠. 아니 오히려 런던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태어난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모는 저녁은 집밥을 준비했다고 하시며 아빠와 엄마가 좋아했던 것들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김 넣은 계란말이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것도 만들었는데 아직도 좋아할지 모르겠다며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반찬이 늘어져 있었고 마치 뷔페에 온 것 같았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찌개와 파전이라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순두부라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두부는 수분이 없고 좀 퍽퍽한 느낌인데 이렇게 몽글몽글한 두부는 처음이거든요. 부드러운 식감에 호로록 넘어가는 순두부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파전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전에는 파가 잔뜩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고모가 정성스럽게 해주신 음식이기도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바삭바삭하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간장 소스에 콕 찍어 먹으니 큰 거 한 장을 저 혼자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밥을 먹고 나서 어른들끼리는 부엌에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오늘 처음 만난 사촌과 함께 소파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제 사촌인 유진이는 올해 22살로 영국 나이로 치면 20살이라 제가 한 살 더 많고 한국 나이로 치면 유진이가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영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 친구처럼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이와 이름을 서로 얘기하고 난 다음 저는 유진이가 꺼낸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밤에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밤 10시인데 어딜 나가냐고 했더니 도리어 제 반응을 보고 더 놀란 것 같았어요. 뭐가 위험하냐고 지금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모에게 달려가 유진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애가 밤 10시인데 지금 저보고 산책 가자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고모와 고모부, 엄마는 서로 바라보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여긴 한국이라 괜찮다고 하셨죠. 저 빼고 다들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밤풍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반짝이는 거리의 가로등과 네온사인 불빛 아래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저녁 시간이 가능하다니 놀라웠죠. 게다가 문을 연 가게들은 어찌나 많은지 영국과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영국에선 이 시간엔 펍만 영업을 하는 데다가 그런 가게들도 대부분 밤 10시에 닫거나 아주 간혹 11시에 닫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영국 사람들에게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를 켜서 얼굴을 비추고 지금 밤에 나와 있다고 하니 다들 어서 들어가라며 뭐 하냐며 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돌려 한국의 밤거리를 비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채팅창이 너무 빨라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저도 처음엔 걱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뛰어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정말 신기해서 라이브를 켰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며 유진이에게 관심이 쏠렸죠. 제 한국 사촌 유진이라고 소개해주자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통역해 줄 테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진이의 행동에 기겁했죠. 아니 유진이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적힌 댓글도 빠르게 읽어 질문에 대답까지 하는 거예요. 유진이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유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더니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 하는데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가 보니 엄마와 고모는 그간 쌓였던 것들을 모두 다 푼 것처럼 보였어요. 두 분 다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아빠와 데이트하던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보자고 하셨죠. 한결 편안해진 엄마를 보면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아빠를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죠. 그렇게 엄마와 즐거운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놀다 오느라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구독자님들이 한국 드라마 리뷰 영상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의 목소리가 조금 빠르다는 의견을 댓글로 주셔서 이번엔 좀 천천히 읽어보았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는 감동 필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또 뵙죠. 한지은이었습니다.